어제 동시다발로 발생한 충남 홍성과 금산 산불이 이틀째 대응 3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홍성의 진화율은 73%, 충남 금산과 대전은 84%로 헬기 10여 대를 집중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건조특보 속에 고온의 강한 동풍까지 겹치면서 올 들어 가장 많은 30여 건의 산불이 이례적으로 잇따랐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단비가 예보돼 메마른 대기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동시다발 산불의 원인과 전망,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에서 봉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조만간 석방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실장은 보증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충남 홍성 산불 진화율이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73%에 달한 가운데 현장에서 총력 진화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중에 주불을 잡기 위해 헬기 18대 등을 투입했지만 현장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230여 명이 불 피해 대피하고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60여 곳이 탄 걸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낮 충남 금산에서 시작해 대전으로 확산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진화율은 84%로 축구장 580개 넓이인 414헥타르 산림이 영향을 받은 거로 추정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우선 대전 지역 주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주민 등 870여 명이 대피하고 민가 한 채와 암자 한 채가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불이 났다가 꺼졌던 전북 정읍시 산회면 야산의 산불이 오늘 새벽 다시 발화해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과 정읍시 등에 따르면 정읍시 산회면 독금산 산불이 오늘 새벽 4시쯤 다시 살아나 헬기와 산불 진화 장비, 진화대원 등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산림당국과 소방이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20분부터 헬기 4대와 인력 300여 명을 다시 배치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불은 어제 오전 11시쯤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 인근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20헥타르가량으로 집계됐지만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낮에 시작된 서울 인왕산 산불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일출과 함께 새벽 6시 반부터 헬기 3대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또 군인과 소방대원을 비롯한 1,300여 명이 직접 산을 오르면서 등짐 펌프 등을 이용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어제 전국에서 30건 넘는 산불이 났습니다. 건조특보 속에 고온의 강한 동풍이 겹치는 날씨 조건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동시다발 산불의 원인과 전망,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어제 발생한 산불만 30건이 넘는 거죠? 네, 우선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요. 이 기록을 살펴봐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이 역대 가장 많은 이일 산불은 지난 2002년 4월 5일 식목일에 발생했는데요. 무려 63건이 달했습니다. 이어 2위는 2000년 4월 5일에 50건이었고 어제 34건이 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충남 홍성에는 지난달 경남 합천 산불에 이어 두 번째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고요. 서울 인왕산 산불은 서울 시내가 산불 2단계가 발령된 첫 사례로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산불이 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건조한 날씨가 가장 큽니다.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이 충청과 전북 일부에는 건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기에 고온의 동풍이 가세했는데요.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면서 이 서쪽 지역은 마치 기온이 초여름처럼 크게 올랐습니다. 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 습도가 20도 안팎으로 떨어졌고 여기에 초속 10m의 강한 돌풍까지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기상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어제 발생한 산불 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대체로 점심시간 이후였다는 건데요. 주말 동안 봄꽃 나들이객이 증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식을 앞두고 성묘객 실화와 쓰레기 소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산불 발생 원인 통계를 보면 총 530여 건의 산불 중 입산자 실화가 177.4건, 쓰레기 소각이 68.2건, 담뱃불 실화가 30.4건으로 이 대부분이 사람들의 실수로 산불이 난 겁니다. 만약에 대형 산불을 확인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먼저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119나 112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산속에서 산불을 만나면 바람을 등지고 신속하게 산불 진행 경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산불 발생지보다 낮은 지대로 이동하는 게 좋고 이 대피가 어렵다면 주변에 낙엽이 적거나 불이 지나가고 타버린 장소로 이동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앞으로는 산불 전망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 그리고 내일 낮까지 산불 비상은 계속됩니다. 이 날씨 상황이 어제보다 더 안 좋습니다. 여전히 동풍이 계속 불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더 높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으로 전국의 산불 지수가 높음, 그리고 충청과 전북 일부는 매우 높음 단계입니다. 다행히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에서 30m 안팎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의 많게는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20mm 이상, 호남과 제주, 경남 남해안에도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이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곳곳에서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지만 20mm의 비면 이틀 정도 산불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승을 부리던 산불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에서 봉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연결해서 추념식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네,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추념식은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한 날씨에도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참석하지 못한 고령의 유족과 생존 희생자 등 2만여 명이 추념식 자리를 채웠는데요. 이번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의 주제는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선노랍니다. 올해 추념식은 식전 행사와 본 행사, 식후 행사인 문화제로 구성됐습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4.3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개막 영상은 제주 4.3의 아픔이 75주년을 맞아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동백꽃이 피는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는 일정상 불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요.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제주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은 제주 4.3은 진영의 역사가 아니라 인권 유린에 관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4.3에 대한 이념적 공세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시대로 향해 가는데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사연으로는 제주 4.3 사건으로 뒤틀린 가족 관계로 살아온 이삼문 씨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부모, 형제를 모두 잃고 이삼문이 아닌 박삼문으로 8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뒤틀린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4.3 유족의 수건인데요. 다행히도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가족관계가 정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추념식은 식후 행사로 추념식 봉행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문화제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엇갈린 역사 인식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보수단체 집회에선 공산 폭동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늘 불참하면서 이 같은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 전반에 대한 보수 진영의 새로운 공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오늘 참석하셨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다는. 그렇죠. 특히 또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나 원내대표 또한 참석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이러한 부분에 오히려 그쪽에 보수적인 자들의 4.3에 대한 접근이 옳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북한 지령서를 이야기했다가 우리 최강 시사와의 인터뷰에서는 그 태도를 바꿨단 말이죠. 희생자에게 용서를 빌며 나온 논란이고 국가 배상에 동의하고 앞장설 것이다. 이건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요. 네. 이미 그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4.3을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저희 주민들과 유족들에게 전달을 했어야죠.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예. 네, 아직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주의 처분 외에 별다른 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는 점을 볼 때 저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번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지도부 일부가 갔지만 김기현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런 결정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매년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이번에 순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남해안권 대구까지 가셨기 때문에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못 오신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당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어떤 제주도민들께서 이게 좀 뭔가 제주 4.3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여당이 좀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면은 약간 우리 지지층만을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점들이 단순히 서문시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부의 행보나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확장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압도적인 우세 지역을 빼고는 다음 총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역사적 상처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말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지도부가 오늘 제주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얼마 전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그 누구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쟁의 도구로 역사적 상처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적어도 역사적 아픔이 있는 어떤 날과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정쟁을 삼가고 함께 아픔을 보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오는 6일 후쿠시마 방문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에서라도 직접 가서 네. 방사능 오염수 현황이 어떤지 자료도 요구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언론들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는 국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과 이제 수산물 수입 금지권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일본에 가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좀 밝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방류를 앞둔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것은 침묵과 다를 바 없다. 침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난 규탄대에서 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침묵은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공범 행위다. 의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독도는 우리 땅 대원칙 선언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홍보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본 정부를 향해서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한미일 3국이 미핵 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해상훈련을 펼칩니다. 해군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한미일 3개 나라가 대잠전 훈련과 수색 구조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 구축함 최영함과 대조영함,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참가합니다. 미 해군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 웨이니 메이어함이 참여하고 일해상자위대에서는 구축함 우미기리함이 훈련에 참가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타격 모의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당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 서 있던 군복 차림의 남성에 대해 전술 핵부대 운용을 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해당 남성이 중장 계급으로 식별되고 김 위원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했으며 주로 군 지휘관들이 휴대하는 크로스 형태의 가죽 가방을 착용하고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모자이크 처리로 신변 노출을 막은 이유에 대해선 제재 대상 지정 가능성 등을 의식한 조치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제주 4.3 사건을 유발한 책임은 미국과 남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오늘 미국과 괴뢰패당은 마땅히 역사 앞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민심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948년 미국이 남한 단독 정부를 주장하자 남한에서 이를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됐고 그러자 미국이 제주도에서 애국자 만여 명과 무고한 도민 7만여 명을 학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국적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재판에 처음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출석해 증언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한다고요? 네, 1시간쯤 뒤인 오후 2시에 출석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재판에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증인 신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 명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루어져 변호인과 사건 관련자 외에는 법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고인 정명석 씨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충남 금산 수련원 등지에서 외국 국적 신도 2명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 씨를 직접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해 증인 신문 때 법정에 정 씨가 동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 요청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외국인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입국 때부터 경호 인력을 배치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강요된 성적 행위가 없었다며 성범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판과 더불어서 정 총재에게 또 다른 성폭력 혐의가 추가됐다고요?
네, 이번에는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앞서 여성 신도 3명이 정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추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충남 금산 수련원과 경기도 분당교회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충남경찰청은 추가 성폭력 사건 가운데 한 건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건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정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JMS 총재인 정 씨는 앞서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5년 전에 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강도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피의자 황모 씨는 신문에 앞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다른 피의자 연모 씨와 이모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이 심의가 요청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교체위원 5명이 제때 임명장을 받지 못해 보통 4월 첫 주 열리던 첫 회의마저 연기된 겁니다. 정상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시간당 10,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0,000원을 돌파하는데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건 단 3번뿐이었고 최저임금위가 2022년도 최저임금 산출 때부터 사용해온 계산법을 고려해도 5%대 인상이 예상돼 내년은 시급 10,000원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노동계의 입장도 어느 때보다 강경합니다. 양대 노총은 수년째 물가 폭등에 최근 전기와 가스에 이어 수도까지 공공요금도 2자릿수 인상을 했다며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20%대 인상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영계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 결과가 올해 최저심의위에 제출되는 데다 노동부 장관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려워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노조 회계 공개와 근로시간 개편안, 각종 불법행위 단속 등을 놓고 노정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이 역시 가시밭길을 가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당장 기존 공정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북미산 배터리 부품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양극, 음극파는 배터리 부품으로 양극 활물질 등 주요 소재는 부품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내에서 소재를 만들어 북미 공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유리한 조건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공정 방식을 당장 바꾸지 않아도 전기차 한 대에 최대 1,0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측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배터리 업계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었을 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 우려단체에서 조달할 수 없게 되는데 중국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지침에 규정된 북미산 배터리 부품은 2029년까지 100%, 광물 비율은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합니다. 이게 해마다 거의 10%씩 늘어나게 되면 수입선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다변화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야 하는 이중고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3%대로 떨어졌지만 대출 금리 인하는 그에 미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진 겁니다. 고물가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가 설명해 드립니다. 2월 달 이제 예금 은행들의 이제 저축 평균 예금 금리를 좀 따져봤더니 인하 폭이 0.29% 포인트예요. 그럼 대출 금리도 그만큼 내렸느냐? 절반만 내렸습니다. 0.14% 포인트만 내려서 오히려 예대 마진 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뭐 공공재다 그리고 뭐 성과급 잔치한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대 마진 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좋지 않은 징후인데요. 물론 뭐 이제 대출 금리도 하단 최저 금리는 많이 내렸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지표 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물론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은행이 돈쟁찬다라는 이제 이 비난을 받으니까 가상금리를 조금 낮춘 것도 이제 이 지금 전체적인 대출금리 인하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는 하는 입장에서는 야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려도 예금리와 대출금리가 낮아버리게 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한은의 고민은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요즘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도입된 지 5년이 넘었는데 이른바 매기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그리고 토스뱅크.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된 지 어느덧 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해 말 3사 합계 기준 총자산이 8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은행산업 혁신을 주도하면서 또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건가가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은행으로 어려운 금융을 쉬운 금융으로 바꿔 고객 경험을 개선하겠다는 다짐. 평가는 엇갈립니다. 우선 도입 취지에 맞게 은행산업 경쟁 촉진에 기여했고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금씩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면서 모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이라는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초기에 보였던 혁신이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차별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하여튼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앞으로 계속 노력하실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는 은행권 과점 해소 논의와 맞물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은행 추가보다는 인터넷 은행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5대 시중은행들의 규모가 다 굉장히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을 몇 개 더 넣어서 경쟁을 촉진시킬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출범한 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금융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확보해서 본업인 금융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 해외에 진출을 함에 있어서 현행 우리 관련 규제가
엄격한 게 있는 거 아닌지. 내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나올 TF 개선안에서 인터넷은행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어제 방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부기관에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실사단 평가 기간에 윤 대통령이 언론에서 합당하다고 하는 그 이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사단은 오는 7일까지 5박 6일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며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에 도전하는 부산의 준비 상황과 유치 역량을 평가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오는 9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토레스 EVX와 코나 일렉트릭, EV9 등 국내 전기차 신차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겨냥한 초소형 전기차 업체는 물론 고급 수입차 업체들도 모두 전기차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케이지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꾸고 준중형 돌풍을 일으킨 토레스의 전기차 EVX를 출시했습니다. 토레스 EVX는 획기적인 배터리 안정성과 파격적인 가성비를 통해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한 회 충전 시 유럽 기준 500km, 국내 기준 4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기존의 토레스는 눈이 오면은 이 눈덩이에 전조등이 붙여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토레스 전기차 EVX는 보시는 것처럼 전조등 디자인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정부 인증 기준 동급 최대인 한 회 충전 시 410km 이상 주행 가능한 D 올류 코나 일렉트릭을 출시했습니다. 기아의 EV9은 한 회 충전 시 500km가 넘는 주행과 2열 좌석이 180도와 270도까지 회전해 실내 공간 재배치가 가능한 게 강점. 초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마스타 자동차는 다마스와 라보를 대체할 적재 중량 200kg의 전기 트럭을 출시했습니다. 조만간 소상공인들과 400대 공동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수출까지 나섭니다. 인도네시아와 현금 수송 전기차 4,000대, 필리핀과 전기버스 300대 수출을 계약한 겁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50개 나라에 연간 500대의 전기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중 고급 비즈니스 SUV를 비롯한 7개를 전기차로 채우며 전동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포르쉐는 스포츠카 출시 75주년을 맞아 첫 스포츠카 포르쉐 356을 오마주한 컨셉트카 비전 357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산업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걸려도 남는 장사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인 만큼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망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첨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한 중소업체의 부장급 직원 A씨. 지난 2016년 4월 A씨가 퇴사한 뒤 알짜 기업으로 이름을 알리던 업체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A씨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업체 기술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A씨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로 벌금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A씨가 유출한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하는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이유였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93건. 그 값어치는 25조 원대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 범죄 대부분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전체 82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37%에 육박했습니다. 일반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이 1% 내외인 걸 고려하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나마 유죄 판결을 받은 52건 가운데 실형은 단 8건.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기술 유출 범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원인으로는 양형 기준이 꼽힙니다. 지난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정형은 상향됐지만 실제 선고를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은 법정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6년째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출된 기술이 지니는 가치나 피해 정도가 산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피해 규모는 막대한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기본적으로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유출되지 않은 가정적 상황과 비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달 말 새롭게 구성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 연구 용역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기술 가치나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러시아의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로 유명한 군사 블로거 한 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표적이 됐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인물이 러시아 땅에서 암살된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 주변이 경찰차로 둘러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이 카페에서 강력 폭약인 TNT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200g 이상의 TNT가 터지면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유명 군사 블로거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 апреля 2023 года в 18:13 в полицию Василиост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оступила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что в кафе н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й набережной, дом 25, произошел взрыв. 당국은 사망한 사람이 러시아 군사 블로거로 알려진 블라드렌 타타르스키라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출신으로 56만 명의 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러시아를 찬양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해왔습니다. Всех победим, всех убьем, всех кого надо ограбим. Все будет как мы любим. Давайте с Богом. 만약 그가 고의로 표적이 됐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인물이 러시아 땅에서 암살된 두 번째 경우가 됩니다. 지난해 8월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자의 딸 다리아 두기나가 차량 폭탄 공격으로 숨진 바 있습니다. 타스 통신 등은 타타르스키가 카페에서 독자를 만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조각상을 선물했다며 그곳에 폭발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사고사가 아닌 살인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러시아 용병 업체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의 중심지를 점령했다고 밝혔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를 계속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2일 텔레그램에서 바흐무트를 법적인 의미에서 점령했다면서 이제 적은 바흐무트 서쪽에 몰려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진은 이날 러시아 카페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숨진 친 푸틴 성향의 군사 블로거 타타르스키의 이름이 새겨진 러시아 국기를 들고 애도를 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러시아가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구금한 가운데 미러 외교장관이 현지 시각 2일 전화 통화를 하고 석방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에 전화를 걸어서 미국인 기자에 대한 러시아의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인 기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하는 한편 러시아에 구금된 미 해병대원 출신 기업 보안 책임자 폴 휠런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증산을 요구한 미국과 감산을 앞장서 결정한 사우디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 줄일 것이라고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감산은 연말까지 시행되며 국제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단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자발적 감산은 지난해 10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결정된 하루 200만 배럴 감산과는 별도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다음 달부터 하루 14만 4천 배럴 감산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21만 1천 배럴, 쿠웨이트 12만 8천 배럴을 비롯해 오만, 알제리, 카자흐스탄도 자발적 감산에 동참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발표한 추가 감산량을 합하면 하루 116만 배럴에 달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예고한 러시아는 감산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 결정으로 당장에 적어도 $10는 오를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이번 추가 감산 결정은 미국의 증산 요구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미 행정부는 고물가를 잡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줄이기 위해 증산을 요구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요구를 무시하고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any members have expressed concerns on both sides of the aisle, expressed concerns about where things stand now with the OPEC cartel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 합류를 선언하며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조치에 현명하지 못한 감산이라고 비판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추가 감산 조치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사우디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남부와 중서부 일대에 50개가 넘는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29명이 숨졌습니다. 아칸소주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주 초에도 토네이도 예보가 나와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덮친 인구 8,000명의 소도시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모습입니다. 집과 건물이 무너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고 나무들은 꺾이고 쓰러졌습니다. 부서진 지붕과 집기 조각들이 뒤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 됐지만 가족들이 무사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But that was a gorgeous wood. You even see that house. And now it's gone. And so is the little building that was right there. We don't know where it is. 인근 고등학교도 지붕과 창문들이 날아가 당분간 수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행히 교사와 학생들은 미리 대피해 재난을 피했습니다. We just went normal classes. I was so thankful that our superintendent made that decision to let us out early because it would have been very bad if we had been there when this happened.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 걸쳐 50개가 넘게 발생한 토네이도는 최고 풍속이 시속 265km에 달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테네시주와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등 11개 주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아칸소주는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 북동쪽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며 오는 4일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경쟁자들 사이에서 대선 지지도 1위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후뉴스와 유고부가 지난달 30일에서 31일 미국의 성인 1,0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화당 경선 후보 선호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의 지지율을 기록해 1위를 달렸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보다 31%포인트 뒤처진 21%로 뒤를 이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5%,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4일 기소 인부 절차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뒤 밤에 플로리다주에서 연설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판비치에 있는 자택 마러라고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마지막 황제 등의 음악을 작곡한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가 향년 71세로 지난달 28일 별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영화 마지막 황제의 음악을 작곡하면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상 작곡상을 받았습니다. 또 2017년에는 한국영화 남한산성의 음악 감독을 맡았고 2018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중인도암 진단을 받은 바 있던 사카모토는 2020년 6월 직장암을 선고받은 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오늘 낮 11시 50분쯤 인천 부평동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건물 외벽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형 건물 한가운데서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요. 네, YTN 취재 화면 조금 전에 촬영한 화면이고요. 이곳은 인천 부평 지역에 있는 한 대형 영화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치솟아 오른 매연이 하늘을 뒤덮은 상황입니다. 건너편에서 진화 작업에 매진을 하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인 현재 상황인데요. 현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불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시청자 제보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낮 11시 50분쯤 인천 부평동 대형 영화관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상가 이용객들이 급히 대피를 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인 12시 20분쯤 담당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되는 대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터널 입구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5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가 통제돼 400m가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로 예년 기온을 9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온이 높게 치솟으면 습도는 낮아져 산불 위험성이 무척 커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까지는 산불이 비상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일부 중부와 경북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기온도 높게 치솟으면서 산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충남 홍성과 금산, 대전에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행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하신다면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6도로 서쪽 지방은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 20도, 포항 15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는 전국에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등 내륙 곳곳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며 때이른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오늘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날씨 자체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